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뭘 생각을 하냐면 대학에 제출하는 서류, 그 다음에 이제 1, 2, 3, 4번 문항에 맞춰가지고 본인의 활동의 역량들, 오셔성들이 잘 강조되도록 써야 되는 자소서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소서라는 게 자꾸 글에 초점을 많이 맞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교 선생님이든 아니면 자소서를 전문적으로 첨삭을 하는 업체든 또 부모님들 간에 자기소개서를 의뢰하거나 자소서를 작성하게 되어지면 잘 쓴 자소서를 원하세요. 잘 쓴 자소서라고 하는 거는 문장이 논리적으로 빈틈이 없는 자소서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실제 자소서는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돼요. 제가 하이퍼립이 원장이고 제가 이제 입시 컨설팅이나 자소서에 대한 설계 구조를 짜면서 느끼는 점들은 뭐냐면 자소서는 소설이 아니다. 소설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자소서는 잘 쓴다라는 개념이 글의 어떤 유연성이나 논리적인 흐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실적으로 본인의 생각이나 노력의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입시적인 요소나 또 그 대학의 특징들을 잘 반영하는 자소서를 작성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자소서의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 동영상을 보시게 되어지면 자소서를 어떻게 쓰는 게 좋은 건지 또 어떻게 쓰지 말아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실 수 있어서 좋은 자소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자기소개서를 우리가 이제 왜 의대 자소서를 작성하는 게 어렵냐, 왜 의치한의대 자소서 작성하는 게 어렵냐, 아니면 의치한의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자소서를 쓰기가 어려운 점 중에 첫 번째를 꼽는다면, 첫 번째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의대 같은 경우들은 우리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한 74.4%,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틀어서 대부분의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설령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없는 학교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학생들이 수능 최저가 없는 것만 원서를 쓰는 경우들은 많지 않거든요. 내가 출신고등학교가 과학고나 영재고, 특목고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수능 최저가 없는 쪽으로 지원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렇게 되어지면 합격 가능성이나 원서 지원의 폭이 좁아져요. 그렇죠? 아시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같이 원서를 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런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게 합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고, 또 여러분들이 현재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심적인 부담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내서 자소서를 쓰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결과적으로 의대의 불합격에 가장 커다란 이유가 되어진다. 이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소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자신감도 없어요. 그렇죠? 시간도 없고 자신감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소서가 어떻게 되냐면 대필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져요. 특히 이제 의대 합격생들의 자소서를 보면 혼자 정말 많은 시간들을 깊이 있게 자소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다 라는 느낌을 주는 자소서는 사실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자소서가 대피를 받았거나 누군가에게 크게 도움을 받았거나, 아니면 이렇지 본인이 자기주도적으로 혼자 썼다라는 자소서를 인상을 받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비중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수능에 대한 부담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여건에 되어야 자신감이 형성이 되어지는데,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부모님이 써주시거나 학교 선생님이 도와주시거나 아니면 자기소개서 첨삭 업계에 맡기다 보니까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전문성이 결여가 되고 일반성이 없어요. 자소서 자체가. 전문성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자소서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람의 어머니가 집에서 요리를 한다고 해서 어머니가 요리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정주부인 건 맞지만 전문적인 요리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자소서를 많이 검토해 주시긴 하지만 전문적으로 자소서를 써주시는 분이 아니고, 부모님도 자소서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소서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자면 대부분 이런 자소서는 뭐뭐해서 발표했다, 뭐뭐해서 수상했고 뭐뭐해서 작성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단순 동기와 관심을 표력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뭐로 넘어가게 되어지냐면 업적이나 성취의 결과 중심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발표했다, 수상했다, 작성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노력의 과정보다는 결과 중심으로 기술하는 경우들이에요. 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어지냐면 다른 사람이 대신 대피를 해주거나 글을 써주게 되어지면 그 내용에서 서술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결국 과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서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쓰지 않으면 과정 서술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동기와 관심 나오고 바로 업적이나 결과로 성취로 넘어가죠. 특히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부분에서 성취도나 아니면 이 학생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쓰는 것들이 이렇게 결과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상을 받았다. 이렇게 뭘 발표했다. 이런 결과 중심의 내용들을 기술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 자소서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노령의 과정에 대한 기술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학에서도 다 알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누군가에게 맡겨서 대피를 했어. 대피를 했더니 유사도 검사에 걸렸어. 그래서 불합격했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대피를 하는 것도 물론 문제고 유사도 검사에 걸리는 것도 문제지만 유사의 문제에 걸리지 않고 통과는 됐지만 실제 대학에는 제출하지만 합격할 수 없는 자소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없는 자소서가 만들어진다? 과정 서술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자소서의 진실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런 자소서들은 한 줄만 읽어도 뻔한 질성이 부족한 진실성이 결여가 되어진 자소서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의치한에 대해 자소서의 핵심은 바로 뭐에 있냐. 결과적으로 학생의 경험과 활동에 대한 과정에 대한 서술과 그 다음에 자소서의 진실성이 가장 핵심이에요. 이게 진실성이라는 말이 참 쉬운 것 같지만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글을 글자 수에 맞춰서 다 채우면서도 그것이 학생이 정말 고민하고 활동하고 노력했었던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담으면서 신뢰성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의대 자소서라는 게 정말 어렵다. 의대 자소서가 어려운 가장 핵심은 첫 번째는 수능 최저 학력 때문에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고 시간 투자가 없다 보니까 자신감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첨삭업체에 맡겨야 되고 다른 사람이 대신 써주다 보니까 결과 중심의 성취 중심의 글을 쓰게 되고 과정 서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뻔한 자소서가 나오고 자소서의 진실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자소서는 유사도 검사에 걸리거나 실제 걸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합격하지 못하는 자소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의대 자소서가 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자소서 작성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자소서는 첫 번째 4개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첫 번째는 학업에 대한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 그 다음에 교내 활동, 배려 나누는 협력 갈등, 그 다음에 지원 동기 및 학업 계획입니다. 그렇죠? 4개 문항이. 물론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4번 문항 자체가 독서고, 그렇죠? 고등학교 3개년 책을 3개년 과정에서 읽었었던 독서에 대한 선정 이유를 작성하는 거고 3번 문항이. 또 일부 대학들은 4번 문항이 없죠. 그렇죠? 1, 2, 3번 문항만 갖추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소서를 쓸 때 우리가 핵심 포인트는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범하는 실수 이런 거 하지 말자.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자소서는 일기가 아니다. 일기가 아니다.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 자소서도 또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자소서가 일기가 아니고 상대가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소개서에다가 본인의 생각을 너무 많이 기술하는 경우예요. 자기 주장을 많이 담는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많이 주장을 담는다는 것은 결국은 또 뭐냐면 본인이 직접 자소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의도를 가지고 직접 자소서를 쓰는 경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결국은 자소서에다가 너무 지나치게 자신의 생각을 역설해서 읽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자소서, 공감할 수 없는 자소서를 쓰는 건 안 좋다는 거죠. 그런데 특히 의대 자소서는 이런 자소서를 못 써요. 왜? 학생이 많은 시간들을 집중적으로 시간을 자소서를 쓰지 못하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도와주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이 도와주고 부모님이 도와주다 보니까 결국은 자신의 생각은 없어지게 되어지고 보편적인 패턴을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의대 자소서에서는 이것도 괜찮아요. 자신의 생각을
집중적으로 피력할 수 있는 자소서도 괜찮다. 하지만 학생이 직접 자소서를 쓸 때 위험성은 뭐냐면 결국은 공감할 수 없는 자소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발표했다, 수상했다, 작성했다 라고 하는 결과보다는 과정과 노력에 대한 서술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발표했다, 수상했다, 그 다음에 작성했다라고 하는 거는 왜 이런 자소서를 쓰는 거냐면 결국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거가 없고 노력의 과정이 없는 거죠. 노력의 과정이 없는 자소서에서 단지 뭐냐면 성취의 결과를 강조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글을 써요. 이렇게. 그리고 이런 거는 대표적으로 본인이 직접 쓰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대신 써준 경우, 또 부모님이 대신 써준 경우들, 이런 경우들은 이렇게 발표했다, 수상했다, 작성했다와 같은 결과 중심의 글을 쓰게 되거든요. 그런데 자소서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핵심은 뭐다? 노력의 과정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자소서를 받아보는 이유가 학교생활 기록부 내에 아시는 것처럼 학생의 수상이라든가 학생의 활동 내역들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거의 대부분 사실 중심으로 기술이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자소서를 받는 이유는 이 학생이 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몰라서 받는 게 아니라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상을 받았는데 이 학생이 어떤 노력의 과정, 어떤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들, 그 안에서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결과를 성취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한 거기 때문에 결국 과정 중심이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과정 중심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성취나 결과 중심으로 기술하는 경우들은 어떤 경우다? 첫 번째는 본인이 그러한 성취 결과의 과정을 노력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자소서를 누군가가 대신 써줬거나 아니면 자소서를 쓸 줄 모르거나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런 자소서는 특히 제가 자꾸 강조를 해드리는데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자소서를 첨삭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자꾸 뭐라고 생각하냐면 임팩트를 강조해요. 임팩트. 자소서에 임팩트가 있어야 된다. 임팩트가 있어야 되는 것을 마치 이렇게 결과나 성취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게 임팩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임팩트가 있다는 게 우리 아이가 뭘 작성했다, 발표했다, 수상했다라고 하는 게 임팩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작성 과정의 노력의 과정에서 얼마나 학생의 노력과 그 다음에 역경 극복의 과정에서 역량을 보여주느냐라는 부분이 임팩트가 있다는 점을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대학의 입학처나 학과 속의 커리큘럼을 이용하는 건 금물이다 이 말씀이에요. 시중에 나와 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관한 책들, 또 부모님들이 가끔 전화하셔서 물어보면 그런 얘기 많이 물어보거든요. 시중에 나와 있는 자기소개서 책들을 10권을 사서 10권을 펼쳐보면 모든 자소서에 이 내용이 나와요. 책에. 대학의 입학처의 학과 소개나 커리큘럼 또는 대학의 인재사항, 대학의 특징을 알고 거기에 맞게 자소서를 쓰자. 이거예요. 물론 이걸 아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는 게 중요한데 뭐냐면 그러다 보면 자소서 1, 2, 3, 4번 문항 안에다가 본인의 생각이나 본인의 활동이 아닌 다른 사람의 글을 써다 붙이는 거거든요. 대학의 전공 소개에 있는 글을 갖다 붙이거나 대학의 인재상의 글을 갖다가 붙이거나 그러면 결국 자소서는 뭐가 된다? 본인의 글이 아닌 다른 글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의도하는 바가 아니고 좋은 자소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학의 입학처나 학과 속에 나와 있는 커리큘럼을 채우지 말자.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 다 글을 쓰냐? 자소서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 실제 활동과 경험이 없는 학생들, 쓸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대신 누군가가 써주는 거, 자료조사를 통해서 써주는 거, 이런 자소서는 대부분 다 이런 자소서가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경험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 특별한 것이다. 이 얘기는 우리가 2번에 나와 있는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자꾸 이렇게 뭔가 활동 내역 중심으로 기술하려고 하는 것들은 좋지 못해요. 물론 내가 고등학교 때 다양한 활동의 경험을 쌓았어. 그걸 통해서 나는 많은 어떤 노력과 경험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렇죠? 본인이 다양한 활동의 역량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노력의 과정도 충분하다면.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이 뭐냐면 활동과 경험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활동과 경험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활동과 경험이 많지 않더라도 핵심은 뭐다?
그 과정에서 본인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좋은 자소서가 나올 수 있다. 이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한 줄만 읽어도 뻔한 자소서는 쓰지 말자. 자, 하이퍼리뷰 홈페이지에 가면 학교학생 자소서들이 있어요. 학교학생 자소서를 제가 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보시면 학교학생 자소서 중에서는 잘 쓴 자소서도 있어요. 하지만 학교학생 자소서지만 어떻게 이렇게 쓰고 붙었지라고 생각하는 자소서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학에 붙는다는 게 꼭 100% 자소서만으로 붙는 건 아니니까. 학생이 가지고 있는 교과 성적이나 활동의 우수성은 좋지 않았지만 자소서가 아주 좋아서 붙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자소서는 좀 부족하지만 학생이 가지고 있는 교과 성적이나 활동의 우수성, 학교 프로파일을 우수하기 때문에 붙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학생들의 자소서를 보시게 되어지면 첫 번째 느끼는 게, 아, 이 학생이 어떻게 자소서를 썼구나. 학생들은 자소서를 어떤 소재를 활용하는구나. 글을 쓸 때 어떤 글의 패턴, 흐름을 가져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지 라고 하는 것들이 구상이 그려지겠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자소서를 써야 될 테니까. 그렇죠? 그런데 특히 이렇게 한 줄만 읽어도 뻔한 자소서를 쓰지 말자라고 하는 거는 기본 매뉴얼을 따라가는 패턴 구조의 자소서를 쓰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들은 부모님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 이거예요. 어떤 업체에다 자소서를 맡겼었을 때 걱정되는 거. 비슷한 패턴 구조의 자소서가 나온다는 거죠. 한 선생님이 여러 명의 학생들을 첨삭하다 보면 이런 거. 또는 본인이 직접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이 써주는 자소서가 만들어지는 패턴 구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를 쓸 때 학생이 좀 더 많이 참여하는 자소서가 훌륭하고, 그 다음에 자소서 첨삭 업체에 맡겼을 때 걱정되는 부분들은 글은 논리적이고 좋은데 글이 어때? 패턴 구조가 유사해서 한 줄만 읽어도 비슷한 자소서가 나오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소서를 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꼭 명심해야 되는 거는, 특히 의치 한의대 쓰는 학생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원 학과에 대한 적합성이라든가 본인 학과에 대한 우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방에다가 의대를 뿌리는 경우에 자소서를 쓰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자소서는 좀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1, 2, 3, 4번 문항 안에다가 나 서울대 의대 엄청 존경한다, 나 연세대 의대 정말 가고 싶다, 나 성대 의대 진짜 사랑한다, 아무리 100번을 얘기를 해도 대학에서 절대로 뽑아주지 않아요. 아시죠? 그 학교 아무리 칭송하고 그 학교를 위해서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노력했다고 강조해도 뽑아주지 않아요.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아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학생이 봤었을 때 우리 대학에 적합하고 그런 적합한 역량과 노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학생이 우수성이 인정이 되어진다면 뽑아주겠죠. 의대라고 뿌려봤자 뽑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소서는 정말 형편없는 자소서거든요. 근데 학생들 자소서 보면 1번 문항은 학업에 기울인 노력을 쓰는 거야. 근데 1번도 의대야. 2번 문항에 교내 활동을 쓰는 거야. 2번도 의대야. 3번에 배려 나누는 협력 관련 강의에 쓰는 것도 그것도 의대야. 또 4번에서 지원 동기 쓰는 것도 의대야. 물론 4번의 지원 동기나 학업 계획에서는 의대나 아니면 치대 한의대에 지원한 목적에 맞게끔 글을 쓰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나치게 1, 2, 3, 4번 내용들이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몰아가는 기준이죠. 글을 마치 하나의 방향으로 몰아가는 그런 글을 쓰게 되어지면 글 자체가 어떻게 된다? 인위적이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주도성이 떨어지며 신뢰할 수 없는 자소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진실성이 결여된다는 말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치 한의대 자소서의 가장 핵심은 활동의 역량을 극대화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결국 뭐죠? 진실성이에요. 글을 읽는 사람이 읽었을 때 학생의 진심을 느낄 수 있는 자소서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것 같지만 아주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소서를 쓸 때 피해야 되는 거. 첫 번째는 자소서는 일기가 아니다. 공감할 수 있는 자소서를 쓰도록 노력하자. 두 번째는 발표했다, 수상했다, 작성했다와 같은 근거가 부족한 노력의 과정이 없는 성취 결과 중심의 자소서가 아니라 노력의 과정과 노력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대학의 입학 전화 학과 속에 인재상 활용하지 말자. 본인의 글을 쓰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경험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 특별한 걸 쓰자. 다시 말하면 뭐냐면 활동 중심으로 글을 쓰지 말고 그 활동에서 보내고
노력하고 배우고 느낀 점의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는 한 줄만 읽어도 뻔한 자소서. 일반적인 패턴 구조를 따라가는 자소서가 아니라 본인 자신의 경험과 본인 자신의 노력을 적어야 돼요. 6번째는 의대. 절대로 이렇게 쓰지 말자. 내가 어느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 의대를 아무리 칭송하고 사정을 하고 빌고 용서를 구해도 절대로 뽑아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비굴한 자소서를 쓰지 마시고 당당하게 쓰세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가치를. 그런데 이렇게 자소서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부담, 그러다 보니까 자소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어, 자소서를 쓰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해,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도와주고 선생님이 도와주고 자기소개서 첨삭 업체가 도와주는 자소서에서는 이런 자소서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자소서를 쓸 것인가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이유를 봐요. 제발 이것만은 하지 말자. 이거를. 자, 이거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시는 경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대학의 인재상의 의무와 의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의 감각, 경험과 연결시키자. 이 내용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시중에 나와 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또는 유튜브에 있는 자소서 작성법에 관해서 설명하시는 선생님들의 말씀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뽑은 거예요. 그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나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대학의 인재상의 의도와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의 경험과 연결시키자. 참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어느 대학의 인재상에 봤더니 창의적인 사고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의 공동체 정신이다. 홍익인간과 인격 도야 자주적인 생활 능력, 민주시민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 그럼 학생들이 글을 이렇게 쓰죠. 저는 이러해서 고려대학교의 인재상에 적합한 홍익인간의 육성과 인격 도화에 같은 등등등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지원대학의 인재상을 이해하거나 지원대학의 어떤 의도 또는 학과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글은 어떤 글이어야 되냐면 자소서는 100%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활동, 노력의 과정을 기술해야 돼요. 그래야지 대학의 홈페이지나 인재상의 내용을 발췌해서 어거지로 글을 끌어다 맞추는 글을 쓰지 마십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이러해서 고려대학교 인재상에 적합한 이런 말들은 아주 상투적이거든요. 왜 이런 걸 쓰지 말라고 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글을 쓰게 되어지면 뻔한 자소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게 글을 다 써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소서를 망치게 되는 거죠. 쓰지 말고. 두 번째는 대학의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그 대학만의 교육과정이나 독특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와 연결지어 서술하자. 이렇게 글을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1번과 2번. 이렇게 글을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본인이 글을 안 썼거나 글을 쓸 소재가 없거나 자소서에 대한 자신이 없거나 이런 분들이 남의 글을 끌어다 붙이거나 대학교 홈페이지에 글을 갖다 붙이거나 이렇게 해서 자기소개서 1, 2, 3, 4번 문항 중에서 내용들을 비중 있게 부르는 거죠. 그런 자소서는 읽으면 뻔하거든요.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 가치를 두진 않아요. 왜? 내가 자소서를 대학에서 보자고 하는 모두는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공 소개나 우리 대학의 인재상을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대학의 인재상이 적합하지 않았는지는 대학에서 판단하는 문제고 학생이 써야 되는 자소서에서는 결국 뭐가 드러나야 돼?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장점, 본인의 가치관이나 생각들이 드러나도록 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소서를 쓰는 것은 뻔한 자소서. 뻔한 자소서. 제출은 가능하지만 합격할 수 없는 자소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렇게 쓰다 보면 결국은 한 줄만 읽어도 뻔한 자소서가 나올 수밖에 없고 과정이 없고 결과와 성취만을 강조하는 자소서. 이런 자소서는 절대로 쓰지 말자.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 하이퍼리뷰 홈페이지에 보시면 실제 많은 학생들의 자소서가 홈페이지에 있어요. 저희 하이퍼리뷰가 이제 이 자기소개서 관련된 사업을 진행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아마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업체들 중에서 실제 자기소개서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는 국내 넘버원이라고 자부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많은 자소서를 제가 다 읽어보고 그 자소서들이 또 업로드가 돼서 또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많은 자소서를 읽다 보면 느끼는 점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공통적인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학생들은 본인의 자소서만 보지 마시고 제 얘기를 들으세요. 제 얘기를 듣고 본인만의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자소서는 4번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자,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소서를 쓰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1, 2, 3번 3개 쓰고 4번 문항만 바꿔서 쓰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1, 2, 3번 그대로 쓰고 4번만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4번 문항은 대학마다 그렇게 다른가? 그리고 1, 2, 3번은 대교 공통문항이니까 똑같아요. 4번 문항은 얼마나 다른가 보면 4번 문항도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첫 번째는 4번 문항이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1, 2, 3번만 있는 학교. 저기 보시는 것처럼 이화여대나 단국대, 천안, 순천향대, 충북대, 한림대, 원광대, 계명대, 영남대, 인제대는 4번 문항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4번 문항에 주로 담게 되어지는 게 지원 동기에 대한 부분하고 학업 계획에 대한 부분을 담는 경우가 많은데 이 내용이 1, 2, 3번 문항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4번 문항이 있는 학교들이 이제 경희대나 카톨릭대, 연세대, 중앙대부터 4번 문항이 있는데 카톨릭대, 경희대, 연세대, 중앙대, 가천대, 아주대는 4번 문항에서 지원 동기와 그 다음에 노력의 과정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고 있고요. 충남대, 카톨릭, 관동대, 연세대, 원주, 전북대, 경북대, 동국대, 경주나 경상대는 학업 계획에 대해서 물어봐요. 지원 동기와 학업 계획에 대해서. 고려대학교는 지원 동기와 고려대학교가 자신을 선발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 서울대학교는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도서 선정 이유, 책 3권에 대한 내용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대학과 많은 차별성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4번 문항이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 그 다음에 서울대처럼 4번 문항에서 도서에 관련 내용을 쓰는 학교를 제외한 4번 문항을 두는 학교들은 대부분 다 지원 동기와 학업 계획에 공통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4번 문항도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 2, 3번 쓰고 난 다음에 4번 문항만 대학마다 붙여놓는 의미에서 4번 문항은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4번 문항도 큰 차이는 별로 많지 않다. 일부 대학자가 4번 문항이 없는 대학이거나 4번 문항에서 도서 선정 이유를 써는 대학을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자소서에서 가장 큰 차이는 어디에 있냐라고 하는 것은, 자, 5번 원서 지원의 패턴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점이 있어요. 자소서에서는 우리가 의대 자소서에서는 1, 2, 3번 공통문항이니까 대교요. 4번 문항마다 대학마다 조금씩 문항의 차이가 있으니까 1, 2, 3번 같이 쓰고 4번 문항만 바꿔서 쓴다. 이것도 그렇게 나쁘다고 하진 않아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하지만 문제는 내가 의대를 붙고자 해. 그러면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공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자소서도 내가 안 쓰고 다른 사람이 대신 써줘가지고 의대 척허덕 붙으면 제일 좋지만 그렇게 해서 붙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셔야 돼요. 반드시.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1, 2, 3번 공통문항이고 4번 문항만 다르니까 4번 문항만 바꾸면 되지 라고 생각했는데 봤더니 4번 문항도 4번이 없는 학교와 있는 학교 또는 4번 문항이 서울대같이 도서 선정 이유 3가지 쓰는 거 이거를 제외 나머지는 4번 문항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소서의 가장 큰 본질은 뭐냐면 원서 지원에 있어요. 의대의 핵심은 결국은 뭐냐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에요. 의대 원서 지원의 핵심은. 그렇기 때문에 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따라서 학생들이 바뀐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냐면 첫 번째 의대를 원서를 쓸 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만 다 몰아서 원서를 쓰는 학생들 있겠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해서 수능 최저가 있는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 일반전형, 아주대 에이스, 한림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이화여대 미래인지 이렇게만 원서를 다 몰아쓰는 학생들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해서 쓰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인 4개 등급 합의 5에 과학탐구 2개 과목을 평균으로 주면 요즘과 같은 영어가 절대평가인 시대에는 수능이 항상 어떻게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균형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의대 합격생 스펙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수능이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게 되어짐에 따라서 수능이 결국은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국어가 어려웠지만 올해는 다른 과목이 또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수능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2가지 목적을 충족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는 수능이라고 하는 게 수시에서는 최저학력 기준으로 활용이 되어져요. 최저학력 기준에 활용이 되어질 때는
모든 과목들이 일관된 수준을 유지하면서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수능이라는 것이 단지 수시에서 최저학력 기준으로만 활용이 되어지면 적절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정시에서는 이 수능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표준 점수와 100분위 점수를 반영을 해서 대학에 원서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학력 지표가 되기 때문에 결국 변별력이 확보가 돼야 되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수능이라는 것이 수시에서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정시에서의 표준점수 100분의 1을 통한 변별력 확보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수능이 올해도 마찬가지로 작년처럼 그렇게 급격한 다른 영역과 어떤 그 격차를 보여지는 일들은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들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4개의 영역을 등급학을 5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3개의 영역을 합 3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학교와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를 같이 원서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학종으로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고려대학교 일반전형, 아주대 이세나 한림대 학교생활 읍사전형에 원서를 쓴다면 여기 위에 있는 수능을 미반영하는 학교들, 서울대학교 일반전형이나 고려대학교의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 특기자 전형이나 아니면 연세대학교의 면접형이나 활동우수 이런 전형들의 원서를 쓰거나 한양대학교, 경희대 르네상스 같은 전형에 같이 원서 쓸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교과형의 원서를 쓴 학생들 중에서 학생부 교과의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 학생들이 여기에 원서를 쓰면서 그러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원서를 같이 쓸 가능성도 있고 또 이 학생들이 지역인재 전형의 원서를 같이 쓸 가능성도 있어요. 또 학종도 마찬가지로 학종으로 쓰면서 지역인재 전형으로 원서를 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의대의 원서 지원은 하나의 전형에 집중되기 어렵다. 다시 말해 지역인재 전형으로만 100% 원서 쓰기 어렵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만 100% 원서 쓰기 어렵고 학생부 교과로만 쓰기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수능 체제가 없는 쪽으로만 100% 원서를 쓰기 어려웠기 때문에 결국 전형을 교차해서 원서 쓸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형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원하는 학생들의 부류가 달라지는 거죠. 지원하는 학생들. 다시 말하면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 있을 거고 또 지방 중에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학교 프로파일이 진학률이 높은 학교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강남권의 학교 학생들이 있을 거고 또는 자사고나 특목고의 학생들이 있을 거고 과학고나 영재고의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원하는 학생들의 유형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자소서에 담아야 되는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소서에서는 4번 문항이 핵심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1, 2, 3번 문항이 핵심이 되고 1, 2, 3번 문항이 핵심이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하게 되어질 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따라서 원서 지원을 하다 보니 결국은 하나의 전형에 집중되지 못하고 학생부 교과와 종합, 학생부 종합에서도 수능 체제의 반영과 미반영 또는 학생부 종합에서도 지역인재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전형을 교차해서 원서를 쓰다 보니까 그 전형에 따라서 지원하는 학생들의 유형이 달라지게 되고 그 유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교과 성적을 비중을 강조할 것이냐 활동의 우수성을 강조할 것이냐 학생이 가지고 있는 노력의 과정을 강조할 것이냐 아니면 학업적 역량을 강조할 것이냐의 포인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소서를 쓰실 때 여러분들이 이런 것까지 같이 고려하면서 자소서를 써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좀 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학교들마다 자소서의 문항이 다르잖아요. 어떤 학교들은 자소서에 4번 문항을 담지 않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4번 문항에다가 지원 동기를 담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4번 문항에 지원 동기와 선발해야 되는 이유 어떤 학교들은 4번 문항에서 도서 선정 이유를 써야 되는 학교들도 있죠. 또 거기에다 하나 더 교류시키면 어떤 학교들은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가 있고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들이 있고 또 면접을 실시할 때 대부분 다 우리가 본고사 유형처럼 직접적으로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인 역량을 체크하는 학교가 있고 아니면 MMI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대학의 유형과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향들 자소서의 문항의 구조에 맞게끔 글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1, 2, 3번 다 써놓고 4번 문항만 그냥 통으로 붙인다. 이렇게 글을 쓰게 되어지면 흔히 말해서 6개의 원서를 쓰고 난 다음에
하나라도 붙으면 물론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6개 원서 지원하고 하나 대학 붙고 나머지 다 떨어지거나 아니면 모든 대학이 다 떨어지는 경우들이 발생이 되어져요. 특히 의대인 경우들은 원서를 썼을 때 6개 원서 쓰고 6개 다 붙는 사례는 거의 없어요. 다 붙지 못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충족 여부고 두 번째는 학생들이 6개로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그 전형이 다르다는 거예요.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는 경우들이 많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학업적 우수성이 아주 높아야 되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업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활동의 우수성을 같이 갖춰야 되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갖추기가 어렵다 보니까 결국 원서 지원이 6개를 다 붙지 못하고 하나나 2개만 붙는 이유들이 발생이 되어지는데 그러한 것들을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소서가 지원하는 대학에 맞게끔 자소서가 작성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합격 사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합격 사례 분석은 뭐냐면 실제 합격한 학생들이 자소서를 보고 어떤 점들이 장점인가 이 학생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소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하이퍼리뷰 홈페이지에 가시면 실제 합격생들의 자소서를 다 보실 수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참고해 보시고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학생은 이제 전북의 일반계 고등학교예요. 내신 성적이 1.06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으로 원서를 지원해서 합격을 했어요. 자, 그러면 전북의 일반계 고등학교 교과 성적이 1.06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 원서 지원이 적절하죠. 만약에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이 아니라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으로 원서를 썼다면 학교의 프로파일이나 내신 성적과 잘 안 맞아요. 원서를 썼어요. 그런데 이 학생은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으로 원서를 썼지만 연세대학교 특기자 전형은 불합격을 했어요. 그 다음에 가천대 학생부 종합전형 1차 합격을 했고 한양대 학생부 종합전형 불합격했고 인쇄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합격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이 학생의 단점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불안하다 보니까 최저가 없는 연세대학교 특기자 전형의 원서를 썼죠. 전형적으로 안 맞죠. 가천대학교 1차는 했지만 최종적으로 못 붙었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수능 최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불합격한 이유는 이 학생이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다 보니까 내신 성적은 우수하지만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걸맞는 학업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활동의 우수성이 강조되지 못한 거예요. 이 자소서는 제가 볼 때는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에는 적합한 자소서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읽기 전에 생각할 점은 이 자소서 1번 문항을 연세대 특기자 아니면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도 똑같은 자소서를 붙여서 넣었다면 과연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학생들이 1, 2, 3번의 자소서를 쓰고 난 다음에 지원 대학과 관계없이 다 1, 2, 3번 그대로 붙여놓고 4번 문항만 수정해서 넣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학생이 이 자소서를 써가지고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에 붙었는데 만약에 연세대 특기자나 한양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동일한 자소서를 붙여놨다면 과연 타당할까?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소서의 내용을 보면 저는 처음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전주에 전학을 온 후 낯선 환경에 대한 외로움과 인류 대학에 입학에 대한 중압감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학업에 집중했고 동아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글의 도입 부분이죠. 진실된 느낌을 줘요. 사실적인 기술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줄에서 자 1학년 화학원을 배우면서 자 1번 문항은 학업활동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교과 과목에 대한 학습 내용을 기술하는 게 좋겠죠. 자, 화학을 소재로 삼았습니다. 과학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두게 되었고 다양한 동아리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학에 대한 폭넓고 심층적인 학습을 해보고 싶었지만 지방소재 고등학교에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대학이나 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캠프에 참여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모든 학생들은 학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한계점이나 장애가 발생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극복했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께 부탁해. 이런 건 절대로 안 줘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었으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스스로의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스스로의 노력 과정 없이 바로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들은
결국 자기 주도성이나 역경 극복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과정의 기술이 중요한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런 불리한 요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내 과학기자 동아리 스트림 크리에이션에 가입했습니다.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교과서를 읽어가며 일상시간에서 활용될 수 있는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찾아본 후 기사화하기 위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좋은 내용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모든 사람들은 공부하는 과정에서 역경이 발생이 되어지는데 그 역경 발생이 되어질 때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의 자기주도성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 학생은 충분히 자기주도성이 나오고 내용의 기술 자체가 사실적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이렇게 제가 작성한 여러 가지 기사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온 음료를 제품별로 분석하여 그 기능의 미세한 차이를 밝혀낸 것이었다. 다양한 이온이 체내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알아보고 선생님께 도움을 받아 직접 전기분해 실험을 해보았다. 라고 했죠. 기술이 잘 되었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화학이라고 하는 것을 소재로 삼았다. 두 번째, 그 다음에 공부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여건이 나왔고 그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면서 결국은 탐구 활동으로 연결을 시킨 거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그걸 통해서 성취의 과정으로 연결을 시켜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글의 기술 자체가 논리적이고 물론 이런 패턴 구조로 대부분 사람들이 씁니다. 근데 이 자소서가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진실되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가치를 뭔가 과정하려고 하는 느낌보다는 본인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들에서 저는 이 자소서가 되게 잘 쓴 자소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으로 쓰기에는 적합한 자소서예요. 하지만 연세대학교 특기자 전형의 자소서를 쓰거나 아니면 한양대학교 학교생활 학생부 종합 전형의 자소서를 쓰기에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덜 드러나죠. 왜냐하면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다 보니까 가장 부족한 부분들은 결국은 활동의 우수성이었었거든요. 활동의 우수성. 이 활동의 우수성이 강조되지 못하기 때문에 서울대에는 적합하지만 연세대나 한양대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소서를 1, 2, 3번을 쓰고 4번을 붙여넣는 식의 자소서를 쓰시게 되어지면 어느 대학은 붙고 어느 대학은 떨어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의 문제를 한 번 더 넘어가 봅시다. 다음에 합격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는데 자, 이 학생도 마찬가지로 이제 실제 원서 지원이 이루어져서 의대에 합격을 했어요. 의대에 합격을 했는데 자소서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걸 설명을 해볼게요. 좀 전에 썼었던 자소서는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에 적합한 자소서지만 특기자 전형이나 활동 우수, 특기자 전형이나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조금 부적합하다라고 얘기했고 이 자소서는 한양대학교 의예과에 합격을 했어요. 하지만 자소서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약간 부족한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합격생들의 자소서가 100% 다 우수한 것은 아니다. 활동 역량은 부족하지만 자소서를 잘 써서 붙는 학생들도 있는 거고 자소서는 다소 부족하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교과 성적이나 활동의 우수성이 강조됐기 때문에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들은 합격한 자소서를 통해 가지고 무조건 합격한 자소서가 잘 썼다가 아니라 잘 쓴 점, 또 그 자소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자소서 쓰는 데 도움이 되시겠죠. 자, 여기를 봅시다. 이 학생의 자소서는 학교 정규 교과 과정에서 배운 지식이 미흡하다고 느끼며 1년의 단계로 구성된 심화 탐구를 통해서 궁금증을 해소, 학습하였습니다. 생명과학 2. 자, 일단 교과 과목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DNA 복제종교 장소와 전사개시 과정을 배웠습니다. 당연히 복제 시작 장소와 전사종교 과정을 배울 거라고 기대했지만 선생님께서는 교과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대부분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건 사실 그렇게 좋은 기술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이거 현실적이긴 하죠.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학교 공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배울 수는 없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삼아서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탐구 활동을 진행하는 계기가 되어졌다. 이걸 계기로 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다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쓴 자소서는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결국 서울이나 특목고 학생들에 비해서 본인이 탐구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에 집중했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버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잘 썼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 학생은 어떻게 썼냐 봤더니 두 과정에 대해서 궁금해진 저는 수업 후 선생님께 개인 질문을 드렸고 복지의 개시점과 정사 종교요청을 찾아보라는 답을 얻었다 이랬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께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고 답을 찾았거든요. 이 과정보다는 어떻게 되는 게 좋겠냐면 본인이 이런 문제점들을 찾았으면 그 다음에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나와야 돼요. 스스로 해결하려고. 근데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안 나오고 바로 선생님에게 질문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자소서의 구성이 그냥 뻔한 자소서의 내용이 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학생들이 대부분 다. 내가 어떤 과목에 공부를 했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점이 생겼고, 그리고 선생님한테 질문했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알려줬어. 그쵸? 그러고 난 다음에 얘기하고 대학서적을 구했다. 이 대학서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탐구 활동들 중에서 인터넷이라든가 서적이라든가 논문이라든가 기사 읽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사실 증빙이 되게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내가 대학서적을 찾아 읽었다. 그럼 대학서적을 읽었으면 실력이 있는 거야? 대학서적 읽었으니까 너 훌륭한 거야? 이걸 노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대학서적을 읽었다는 거는 구체적인 대학서적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대학서적을 구해서 알아보니 전문적으로 설명이 되어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도대체 전문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게 뭔지, 이해하기가 어려운지 뭔지는 안 나오죠. 하지만 인터넷 검색으로 여러 설명을 찾아보니 대학서적의 설명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런 여러 설명을 찾아보니까 또 이런 내용들이 되게 애매모호한 표현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쓴 대학서적이라든가 아니면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봤다. 그리고 다음날 선생님께 다시 찾아가 이해한 대로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이해한 게 맞다고 답변해줬다. 도대체 선생님이 찾아가서 이해한 대로 말씀을 드린 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맞다고 설명해줬다고 했는데 도대체 뭘 맞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과정을 통해서 체계적인 탐구하여 의문점을 계속해 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생명과학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데, 자, 이 내용을 보세요. 이 학생이 글을 쓴 생명과학 2의 학습 방법이, 첫 번째는 학습의 흥미, 두 번째는 학습을 진행하다 보니까 문제점과 의구점이 생기고 그걸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대학 서적을 보고 인터넷을 찾아서 해결해 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패턴 구조가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쓰거나 자소서를 첨삭하게 되어지면 쓰는 구조의 패턴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글 속에서 문제점은 뭐냐면 구체적인 내용 설명이 기술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과정 설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이렇게 딱 봐도 느낌이 어떤 느낌을 주냐면 학생이 직접 쓰지 않았다. 아니면 학생이 직접 썼다면 글을 쓸 줄 모르는 학생인 거예요.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내용을 보면 생명과학 2와 관련이 되어진 내용이 여기까지. 그리고 그 다음 수업부터 쓴 내용은 영어공부법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어공부법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고 하는 건 뭘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이 학생이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생명과학과 관련이 되어진 부분이나 과학 관련된 공부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거나 실제 학습 경험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공부에 대한 내용을 붙이는 거죠. 여기다가. 근데 이 영어 공부의 내용도 생명과학 2에 기술되어져 있는 방식과 비슷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자소서를 쓸 때 꼭 명심할 거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쓰면. 물론 이렇게 써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써서 학생이 의대에 합격을 했어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합격한 학생의 자소서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자소서가 아니다. 이 자소서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을 제가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거냐면 내용의 모호성, 노력의 과정과 구체적인 학습 경험들이 자소서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자소서는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뭔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서 썼던 자소서라는 인상을 심하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학생이 붙은 거는 자소서 때문에 붙은 게 아니에요. 학생이 가지고 있는 교과 성적이나 학교의 프로파일이 다른 학생들보다 우월했기 때문에 붙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를 쓸 때 이 점에 대해서 신경을 쓰자. 이런 말씀이고요. 자, 그 뒤에 자소서를 하나 더 준비를 했었는데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여러분이 화면을 정지시키고 그냥 읽어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러면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하이프리뷰에서 자기소개서 첨삭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의대 자소서를 진행하는 경우는 오프라인 첨삭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게 돼요.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자소서 첨삭을 진행한 지가 아주 오래되는데 예전에는 자소서 첨삭이 의뢰가 들어오면 학생이 의뢰를 들어오면 학원에서 선생님을 배정해서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직접 만나서 자소서를 쓰죠. 만나서. 이게 아마 모든 자기소개서를 진행하는 첨삭업체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해요. 첨삭하시는 선생님이 학생을 직접 만나서 글을 쓰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첨삭하는 선생님한테 모든 게 달려있는 거예요. 첨삭하시는 선생님의 역량, 첨삭하시는 선생님의 입시에 대한 지식,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첨삭 선생님이 배정이 돼서 첨삭을 진행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뭐냐면 학생이 쓴 자소서가 바뀌질 않아요. 이해되시죠? 학생이 쓴 자소서를 토대로 받아가지고 글을 완성을 하다 보니까 결국 글의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단점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냥 아까도 설명했었던 것처럼 내용 없는 논리적이고 유연한 자소서가 만들어져요. 읽으면 뭔가 감동적이고 느낌은 있지만 결국 자소서는 핵심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의지하리대의 자소서를 자소서 첨삭하시는 문과 선생님, 사회계열의 선생님이 쓰다 보니까 결국 이과 글이 문과 글이 되거나 남학생의 글이 첨삭하시는 여선생님의 글이 되거나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자소서의 일관성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글을 쓰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자소서의 문제점보다 결국은 학생의 개성이나 학생의 경험과 생각을 담지 못하고 한 줄만 읽어도 뻔한 자소서, 일반적인 패턴을 따라가는 자소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이프립에서 진행하는 자기소개서의 첨삭은 어떻게 진행하냐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학생이 자기소개서 초안을 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입시 컨설턴트가 학생의 자기소개서 초안과 그 다음에 보내준 학교생활 기록부를 다 분석을 해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 자기소개서의 초안과 그 다음에 학생부 내용을 분석해서 그걸 통해서 먼저 설계 구조를 짜요. 자소서의 설계 구조, 자기소개서 1, 2, 3, 4번 문항에다 어떤 내용을 담을지, 그 다음에 학생의 장점은 무엇인지, 또 어떤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장점으로 부각을 시킨지에 대해 구조를 설계하고 구조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글을 주고받으면서 진행을 하겠죠. 우리가 의대 자소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이 글 쓸 수 있는 시간이 적다는 건 인정이 돼요. 하지만 그 적은 글 쓰는 시간 내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학생의 경험과 생각이 자소서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게 바로 구조 설계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구조가 짜지면 이 구조 설계하는 과정이 자소서에서 저는 95%라고 생각해요. 자기소개서는 첨삭 선생님의 손이 덜 거치는 자소서가 좋은 자소서라고 생각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소서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져서 95% 완성됐다고 생각할 때 그 다음에 첨삭 선생님한테 넘겨서 글자 수에 맞춰서 글을 논리적으로 맞춤을 해서 자소서를 완성하는 과정이겠죠. 이게 바로 5%다. 그런데 일반적인 자소서 첨삭은 뭐다? 학생이 글을 쓰고 난 다음에 첨삭 선생님이 100%를 채우는 글이에요. 그런 첨삭은 절대로 안 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자소서에 대한 구조를 설계하고 학생부 내용을 분석하고 자소서에서 강점과 단점을 찾고 학생의 출신 고등학교, 지원 대학에 맞게끔 구조를 짜는 게 첫 번째고, 그 안에서 학생이 많은 시간을 참여할 수 없지만 적은 시간 안에서 학생의 강점이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는 자소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가서는 첨삭 선생님이 글을 완성하는 과정이고, 저희 자소서의 핵심은 바로 결국은 자소서에 대한 구조와 설계를 짜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하는 게 이제 하이프립의 자기소개서 첨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어지면 아까 처음으로 돌려볼게요. 우리가
자소서의 결국 핵심 포인트 이거죠. 첫 번째는 자신이 자기소개서가 읽기가 아니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는 자소서를 만들어야 돼요. 구조 설계와 첨삭 과정을 통해서 공감할 수 있는 자소서를 만들려고 노력할 거고요.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지나치게 발표했다, 수상했다, 작성했다와 같은 결과가 아니라 학생이 가지고 있는 노력의 과정과 그 다음에 학습 과정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불필요하게 대학에 대한 입학 전 학과에 대한 소개로 글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경험과 생각을 담으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것 안에서 한 줄만 읽어도 뻔한 자소서가 아니라 학생의 자소서를 만들어야 돼요. 학생의 자소, 학생만의 자소서. 아까 얘기했죠. 학생이 쓴 자소서를 첨삭 선생님이 바로 받으면 비슷한 뻔한 자소서가 나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비슷한 뻔한 자소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소서의 설계 구조를 짜는 게 자소서의 95고, 첨삭 선생님이 첨삭을 하는 게 5% 정도의 비중, 첨삭 선생님이 글에 참여하는 비중을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개성 있는 자소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소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자소서를 잘 쓴다라는 개념이 소설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자소서는 학생이 얼마만큼의 활동을 했든 얼마만큼의 역량이 있든 간에 진실돼야 되고, 그리고 학생의 노력과 과정이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서 대학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자소서를 받았었을 때 학생에 대한 진실성과 학생의 노력과 경험과 이 학생이 배우고 느낀 점들이 대한 부분이 공감할 수 있는 자소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거기다가 자꾸 이렇게 포장을 하고 그럴듯하게 자소서를 만들고 없는 걸 만들어 채우고 글자 수가 부족하니까 대학의 홈페이지나 인재상으로 글을 채우고 이런 자소서가 되어진다면 가치가 없는 자소서, 뻔한 자소서, 제출을 할 수 있으나 합격할 수 없는 자소서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자소서에 대해서 제가 좀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많은 학생들의 자소서를 읽어보고 많은 학생들의 자소서를 첨삭을 하고 보다 보니까 자소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심각하구나. 특히 의대의 자소서는 심각하구나. 의대 자소서의 심각한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학생들이 자소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다.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학생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활동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싶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접목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자소서 자체가 사실성이 떨어지는, 학생의 생각을 깊이 담지 못하는 그런 거짓된 자소서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의대 자소서의 핵심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까 제가 말할 때 핵심은 결국은 진실성이에요. 학생만의 자소서를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자소서의 핵심은 뭐다? 구조를 설계하는 역할이 제일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자소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서부터 하나씩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